그래서 가히 폭발적이고도 초인적인 속도로 작품을 써냈던 이 셰익스피어의 창작 환경은 그만큼 사람들이 연극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오늘날처럼 막 인터넷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신문도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연극장에서 보는 게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총 집결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에 기대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뉴스를 듣는 기분도 느꼈을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이탈리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뭔가 정말 세계는 지금 이런 느낌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요새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런 인생의 화두를 생각하게 하는 자리도 됐을 것이고, 철학적인 그런 문제였겠죠.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세상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이런 트렌디한 풍속적인 그런 요소도 연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무대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 수 없었으니까 모든 것은 배우의 대사로 해결해야 됐죠. 바로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또 거꾸로 또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나오는 측면도 있었죠. 관객의 상상력도 이제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 막 컴퓨터 그래픽이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최대한 그 상상,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을 최대한 이미지로 구현해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가상현실도 가능해졌고, 또 영화에서 특수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근데 그렇게 되는 대신에 그 너무나 분명한 그 이미지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그림책도 읽고 그림이 없는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그림이 없는 책을 읽었을 때 상상력이 더 자극됐어요. 예. 지금은 아이들이 그림이 없으면 책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예쁜 칼라책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그림이 있어도 정말 그 딱 검은 펜으로 그린 아주 간단한 일러스트 이런 것만 있었던 책도 많았거든요. 때로는 저는 뭐 제가 읽을 동화책을 집에서 다 읽어버려가지고 엄마 아빠 책을 보다 보면 세로 줄로 읽는 책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린이 책이 저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림이 없어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너무나 많은 그림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인어공주 책을 보니까 인어공주를 거의 다 금발 미녀로 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미적인 감각을 제한하는 거죠. 인어공주가 금발이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예. 저는 인어공주 머리를 갈색과 붉은색이 도는 그런 뭔가 신비로운, 그러면서도 완전히 인간의 머리카락은 아닌 막 약간 푸른색도 도는 막 무지갯빛 막 이런 색깔로 막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발로 딱 제한을 해놓으니까 이게 바비 인형이지 인어공주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 미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찍 기억하는 것이 미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아무리 못해도 그 아이들이 엄마의 요리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아프면 먹고 싶어하는 게 바로 어렸을 때 미각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늦게 발달되는 감각이 바로 미적인 감각이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애들이 사람들을 볼 때 누구는 예쁘다, 누구는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안 한대요. 예. 그냥 다 평등한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 애들이 6~7살쯤 되면, 지금은 더 빨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 어른들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쁜 것의 기준이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공주 그려보라고 하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금발 미녀를 그리잖아요. 예. 팔등신에 막 그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을 예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그림책이 참 좋긴 하지만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보다는 고정시키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들은 오직 문장으로만 승부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문장으로 모든 무대 세트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셰익스피어의 펜 하나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어떤 그 열악함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열악함 속에서도 뭔가 풍요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면 비극이라고 해서 꼭 슬프지만도 않고 희극이라고 해서 좀 웃기지만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이 제가 고른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 베니스의 상인은 희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비극적인 요소도 강해요. 예. 중간중간에 웃기는 장면이 정말 많은데 사람들을 막 깜짝 놀라게 하고 풍자적이고 그런 장면도 많지만 정말 깔깔 웃는 장면도 있지만 저는 안토니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토니오와 이 샤일록의 대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토니오의 편만 들잖아요. 예. 아무도 유대인 샤일록의 편을 들질 않죠. 사실은 들기 힘들긴 해요. 예. 그러니까 샤일록이 너무나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인에게는 그렇게 돈을 안 주면서 자기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늘 돈을 아끼죠. 그런 수전노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기 돈을 빌려주면서 그 안토니오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 살 1파운드 만약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 살의 1파운드를 정확하게 떼내서 내가 갚겠다라는 정말 악랄한 계약서를 쓰잖아요. 예, 차용 증명서를 쓰잖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토니오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샤일록을 사랑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에 판결이 날 때 이제 물론 포샤가 굉장히 재치를 발휘해서 그러면 피 한 방울 내지 말고 절대 피 한 방울 내지 말고 그리고 1파운드를 아주 정확히 계량해서 1파운드를 어떻게 정확히 계량하겠어요. 그것도 당시에. 그리고 아무리 디지털 저울이 있어도 0.00001 단위까지 똑같진 않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게 당신 문서 그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샤일록에게 맞서서 포샤가 더 문서 그대로 하자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샤일록이 곤경에 빠졌을 때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안토니오가 그럼 너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그렇게 전 재산 다 몰수하고 전 재산 몰수하는 거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저는 개종하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재산을 몰수하는 건 오히려 좀 작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이런 정체성이 적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이라고 해도 유대교를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샤일록은 믿었거든요. 근데 샤일록의 그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샤일록이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부정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샤일록이 아무리 밉지만 샤일록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건 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면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이 종교란 무엇이길래 과연 이 정체성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일까. 그런 비극적인 화두를 던져주는 작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햄릿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은 희곡인데도 그렇게 웃기지만은 않고 비극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햄릿이나 오델로나 맥베드나 이런 전형적인 비극들 이런 것을 읽을 때도 슬프지만은 않거든요. 되게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컨대 리어 왕에서는 리어 왕은 자기가 이제 자기 삶에 굉장히 만족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왕도 해보고 다 해봤고 통치하는 것도 좀 피곤하고 이러니까 세 딸들에게 이제 나의 왕국을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딸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 세 명의 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좀 부양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듣는 순간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들의 사랑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딸들에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을 해봐라. 그걸 말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순서대로 땅덩어리를 떼어줄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철이 안 든 거죠. 리어 왕이. 철이 안 들고 그렇게 했더니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은 굉장히 교활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고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서 너무 영광이고 막 그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예.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나겠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이러겠죠. 예. 그런데 그 두 딸은 아버지에게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예. 아버지를 마치 간신처럼 예. 이렇게 아첨을 하죠. 간신히 그 왕에게 하듯이. 그런데 세 번째 딸은 아버지가 뭘 잘못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딸이, 막내 딸이 가장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는 말을 못 하겠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장면이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뭉클했거든요. 어떻게 아버지는 내 사랑을 언어로 잴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어떻게 아버지는 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또 리어 왕은 아니 내가 셋째를 제일 이뻐해서 땅을 제일 많이 주려고 했더니 이 철없는 게, 이 멍청한 게 말을 못하네? 그러면서 얘를 내쫓아요. 예. 이 소중한 딸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딸을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리어 왕은 점점 더 몰락하게 하겠죠.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를 전혀 보살펴주지도 않고 그리고 점점 더 아버지를 멀리하려고 해요. 예. 나중에는 아버지를 거의 거지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희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비극과 희극이 교묘하게 공존하게 만드는 이 셰익스피어의 글쓰기는 지금 읽어도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들을 보면요. 당시에는 커튼이나 무대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됐던 거죠.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졸리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족한 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메워 생각해 주세요. 배우는 각기 1000명의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머릿속으로 대군을 상상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군마들이 당당하게 대지를 딛고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증폭시키라는 거예요. 예. 한 명이 연기하고 있으면 1000명이 연기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말 한마리가 분장을 하고 있으면 말 한 100마리가 있는 것으로 상상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면을 관객의 상상력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시대 극장은 관객과 무대가 확연히 분리된 현대의 극장과 달리 현실과 연극의 경계도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셰익스피어 글로브가 되게 좋은 게 무대와 그 관객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진짜 바로 이 거리에 있어요. 네, 바로 이 거리에서 그냥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막 연극을 하다가 이 관객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이 배우가 직접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아줘요. 그 정도로 그 무대와 어떤 관객의 자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훨씬 더 친밀감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호한 어떤 그 장막이 쳐져 있지 않고 그리고 무대도 높지 않거든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내가 저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내가 저 배우인 것 같은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연 중간중간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방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때 객석에서는 폭발적인 활기가 넘쳐 흘러요. 막 방백을 할 때 특히 그 객석에서 막 들썩들썩해요. 예. 방백을 하는 거는 배우들끼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백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설레는 표정이에요. 예.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뭔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클레오파트라가 관객에게 말을 걸자 태시가 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서 있어요. 예, 맨 앞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좌석들은 다 앉는 나무 의자인데요. 계단처럼 돼 있는 앉아 있는 좌석인데 앞에 있는 분들은 제 기억으로 한 150명 정도가 서 있었거든요. 예, 3시간 넘게. 근데 아무도 안 힘들어해요. 예,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기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그냥 거기서 서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서서 보는 대신에 배우들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좌석이기 때문에 로얄석인 거죠. 예. 재밌죠? 예. 그래서 그때 그 배우들의 표정이나 막 숨소리나 땀 흘리는 모습까지 다 보이는. 그러니까 요새 연극하는 거나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스크린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스크린으로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지금도 거기는 똑같이 예전처럼 아날로그적으로 만들어놔서 가까이서 봐야만 그 배우들의 어떤 미세한 표정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내 쪽에서는 들리지 않은 그 목소리가 배우에게는 또렷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뭐라고 한 거죠. 예, 클레오파트라에게 막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예, 클레오파트라 연기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클레오파트라가 잠깐 연기를 멈추고 가서 그 사람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 관객이 클레오파트라의 손에 키스를 해줬어요. 예, 그런 장면들이 아 이게 정말 살아있구나. 그 순간 한 번뿐인 거잖아요. 그 순간 뭐 전 2014년을 봤는데 2014년 8월 며칠에 클레오파트라에게 손에 키스를 받은 관객은 이 세상에 한 명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으로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없죠. 배우들을 만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연극을 1대 다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1대1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그 살아있는 아날로그적 공연의 어떤 생생함. 예. 그래서 저는 연극에도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우라라는 것은 복제품에서는 우리가 잘 느낄 수 없잖아요. 원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우라는 그날 그 시간 그 공연을 봤던 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생한 아우라가 느껴져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왜 그 시대에 그토록 사랑받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상당히 얌전하고 세련된 이 관객들도 이렇게 막 정신을 잃고 예. 배우들이 막 좋아가지고 열광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더 심했겠죠. 예. 더 많이 감동하고 그리고 현대인들의 특징이 워낙에 막 스펙터클 구경거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웬만하면 잘 안 놀라요. 예. 놀래기가 되게 힘들고 감동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감동을 잘했던 거죠. 훨씬 더 놀라움을 잘 느꼈던 거죠. 애인을 만나러 갈 땐 학교판 학생들처럼 생기가 넘쳤는데 애인과 헤어질 땐 공부하러 학교 가는 학생처럼 우울하기 그지없네.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막 만나러 가는 그 길에는 막 기대감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 기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학생처럼 우울하다. 예. 똑같죠, 지금과. 예. 그래서 이런 대사들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뭔가 유머와 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아주 셰익스피어다운 그런 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극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관객은 생기가 넘치고 또 연극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로 가야 하는 학생처럼 풀이 죽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스토리를 거의 미리 대략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김새지 않나? 예. 스포일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독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하리다. 이러면서 계속 그 연극 중에 보완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건 단순한 보완의 수준이 아니라 스토리를 대략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연극을 봤을 때는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명작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저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말 훌륭한 작품들은 디테일에서 그냥 평범한 작품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섬세한 어떤 부분의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명작 그림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림들도 고흐의 작품을 그냥 우리가 인터넷 화면으로 봐도 좋지만 진짜로 가서 보면 완전 다른 작품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그 붓의 터치 하나하나 그리고 물감의 두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서 마치 어제 그린 그림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섬세함, 그런 디테일은 정말 위대한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우라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셰익스피어의 문장이 그런 섬세한 디테일에서는 지금도 어떤 작가에게도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연극은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적인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고쳐지고 다듬어져서 더 나은 모습으로 관객 앞에 나타나곤 했어요. 그리고 계속 고쳤죠. 셰익스피어 스스로가. 바로 이 상호 소통의 역동적 활기 속에서 셰익스피어의 연극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골방에서 웅크리고 혼자 쓴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예. 끊임없이 관객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여러 번 공연을 하면서 아, 이 부분은 고쳐야지. 아, 이 부분에서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여기는 좀 더 살려봐야지.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 고친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서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